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선의 건국, 조선시대를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건국된 이후에 어느 나라나 나라 초에는 왕권이 약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나 초기에는 왕을 좀 물어본다고. 그래서 태조, 그 다음에 태종,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세조, 그 다음에 성종, 요런 왕들이 주로 조선 전기의 왕입니다. 대략 세기는 15세기. 자, 그래서 요 왕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거야. 간략하게. 자, 태조는 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이성계죠. 근데 이 이성계, 태조 때에 요 사람을 반드시 알아라. 정도전. 자, 그래서 정도전이 조선 건국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 요 정도전이 정도전에 의해서 권력이 집중되던 시기가 바로 태조의 정치의 특징이다. 그리고 정도전 반드시 알아두시고, 호는 삼봉이야. 삼봉 정도전. 이 사람이 추구한 정치가 바로 재상 중심의 정치다. 재상 중심의 정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종. 자, 태종은 이방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제거한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태종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왕권 강화가 목적이었어. 자, 그래서 조선 초에는 요 태종 때 어느 정도 왕권이 확립이 된다. 그래서 왕권 중심으로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왕이 누구다? 태종입니다. 그 왕권 강화 관련되어 있는 체제 정비와 관련되는 게 바로 이런 거야. 육조직계제. 육조직계제. 원래 이제 조선의 중앙정치는 육조는 행정을 집행하는 기구고, 그걸 먼저 의정부에 보고한 다음에 의정부의 삼정승이 심의 합의를 하고 또 왕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태종은 육조의 업무를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했어.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 육조직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했고, 그 다음에 이때 왕자들이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어. 그래서 사병을 혁파하는 조치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신문고제도 등. 자, 그래서 육조직계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조직계제, 사병혁파, 신문고 설치 등. 누구? 태종. 제목은? 목적은? 왕권 강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종. 세종은 태종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왕권을 어느 정도 확립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은요,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유교 정치, 모범적인 유교 정치를 구현해 나가는 왕입니다. 그래서 업적도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세종 때는 본격적인 모범적인 유교 정치를 실시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설치한 게 집현전이죠, 집현전. 집현전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게 학술 연구 기관인데 세종 때 설치된 집현전을 통해서 각종 학문이 연구되고 각종 전통 제도가 연구되고 각종 서적이 여기를 통해서 편찬되는 기구야. 그래서 집현전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아버지는 육조직계제를 실시해서 왕권을 강화했지만 이 세종은 자신의 권한을 신하들에게 일부 나누어 줬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의정부 서사제라고 한다.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다? 자, 육조의 업무를 원래 어디에 먼저 보고해야 된다 그랬지? 의정부에 보고하고, 또 의정부에서 왕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왕이 승인을 내리면 또 의정부에 명령을 내리고, 또 의정부가 육조의 명령을 내리고, 이런 시스템인데, 태종은 육조의 업무를 직접 어디에다 보고하겠다? 왕에게 보고하고, 이 왕도 직접 육조에다가 업무 지시를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걸 육조직계제라고 하는데, 세종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먼저 어디에 보고해라? 의정부에 보고하게 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의정부 서사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야.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했다.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어느 왕 때 뭐?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조로 갑니다. 자, 세조는요, 사실은 이제 수양대군이라고 하는데,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도 왕권 강화에 조금 치중한 사람이야. 왕권 강화에 좀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태종 때 실시했던 육조직계제를 다시 실시합니다. 육조직계제를 다시 실시합니다.
자, 그래서 육조직계제는 개념이 뭐라 그랬지? 육조의 업무를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하는 제도. 어느 왕과 어느 왕이다? 태종과 세조다. 중간의 세종은 무엇을 지시했다? 의정부 서사제. 이게 뭐라 그랬죠? 먼저 의정부에 보고하고 처리하겠다. 이거는 무엇을 추구한 거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다. 자, 그래서 세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성종으로 갑니다. 자, 성종이 이제 조선 정기 통치체제를 완비하는 때야. 그래서 중앙집권화가 완성되는 때다. 중앙집권화가 완성되던 때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가장 상징적인 조치가 경국대전이라는 기본 법전이 있어. 조선시대의 통치의 기본 법전을 뭐라 그런다? 경국대전이라고 한다. 그 경국대전이 바로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 성종 때 사림이라는 세력을 처음으로 등용해. 사림을 등용하는 왕이다. 사림. 이제 나중에 사림의 개념은 좀 정리할 텐데, 어쨌든 사림이 중앙정계에 뭔지는 모르지만 사림이라는 세력이 있어. 그 세력이 처음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때가 어느 때다? 성종 때다. 그리고 이때 처음 진출한 사람 알아두세요. 김종직. 김종직. 자, 그래서 성종 때 등용된 사람이 누구다? 김종직입니다. 김종직을 위시한 그들의 세력을 뭐라고 부른다? 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은 글도 알아나?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지은 사람이야. 자, 그래서 성종 때 등용된 사림으로서 조의제문을 지은 사람이 누굽니다? 김종직. 이렇게. 자, 그래서 조선 전기의 이런 왕들 통해서 차츰 왕권도 강화가 되고 체제가 정비되어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5사람을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치체제로 가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이 통치체제는 중앙통치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통치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군사제도가 있고, 군사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 등용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중앙통치체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중앙행정관청 주로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관청으로 뭐가 있다? 의정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관청입니다. 그래서 의정부, 자, 의정부의 개념.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해서 걔네들을 정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정승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의논하는 합의제기구야. 그래서 고려전기 최고관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려전기 최고관청으로서 3정승의 합의제기구를 뭐라 그런다? 의정부.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전기에는 국가의 중대한 문제가 주로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 의정부. 그 다음에 의정부 밑에 속해 있는 관청이 바로 육조야. 육조. 이호, 예병, 형공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주로 무슨 기구다? 의정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야. 그래서 정책을 이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집행하는 관청. 이걸 육조라고 합니다. 행정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걸 좀 응용하면, 제가 육조의 업무는 그래서 원래는 어디에 먼저 보고하도록 돼 있는 거야? 의정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한 왕이죠. 그 왕이 어느 왕이죠? 태종과 세조. 목적은 왕권 강화. 반면에 육조의 업무를 의정부에 먼저 보고하도록 한 왕이지. 그건 누구지? 세종. 그 제도를 뭐라 그런다? 의정부 서사제. 목적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 추구.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 승정원이 있다. 승정원은 왕명출납 이러면 돼. 왕 직속 기관으로서 비서기관이야. 그러니까 왕명출납. 그 다음에 의금부, 이금부. 요것도 가장 대표적인 왕 직속 기관이야. 그래서 요 두 기구는 어디에 소속돼 있다? 왕에 소속돼 있다. 의금부는 사법권 행사기구야. 사법기구고, 승정원은 왕명출납기구고, 가장 대표적으로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 4 중요하다. 3, 4는 사헌부, 사간원, 그 다음에 홍문관, 요 세 개를 뭐라고 한다? 합쳐서 3, 4라고 합니다. 사헌부는 뭐하는 관청이다? 관리 감찰. 사간원은 간쟁 또는 언론 활동. 홍문관은 학술 연구. 자, 그래서 요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3, 4라고 하는데,
이 3, 4가 주로 하는 활동이 권력이 한 곳에 독점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권력에 견제하고 정치적 힘의 균형을 이루는. 그래서 조선시대 왕이나 고위 관료로 권력이 독점될 것에 대비해서 걔네들을 견제하는 제도로는 뭐가 있다? 3, 4라고 하는 거야. 이게 고려시대의 3, 4하고는 기능이 완전히 다른 거죠. 고려시대 3, 4는 단순한 재정 담당 기관이었지. 근데 조선시대 3, 4는 언론기관이라고 한다. 언론학술기관. 반드시 구분하세요. 그 다음에 요 사헌부하고 사관을 합쳐서 뭐라고도 불렀답니다. 두 개지? 양 맞지? 사 맞지? 그래서 양사. 그래서 고려시대 양사란 사헌부하고 사관원을 말합니다. 여기에 무슨 권한을 줬습니다? 서경권을 줬습니다. 고려시대도 하셨죠? 서경권은 왕이 관리를 임명할 때 동의해주는 권한. 왕이 관리를 임명할 때 동의해주는 권한을 뭐라 그런다? 서경권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조선시대에서는 누가 합니다? 사헌부하고 사관원이 합니다. 고려시대는 누가 했어요? 낭사하고 어사대, 대관들이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요 기간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구역으로 가겠습니다. 지방통치. 자, 먼저 지방행정구역을 크게 알아놔. 자, 전국을 몇 개로 나눴습니다. 8개의 뭘로 나눴습니다. 도. 그래서 8도 체제입니다. 그리고 도 밑에 또 하부 행정단위로는 부목, 군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목, 군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말단 행정단위는 촌락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실제 거주하는 동네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 그냥 상상을 하면 되지. 우리나라를 전체 8개로 쪼개놓고 8개 안에 각각 안에는 또 부목, 군현으로 또 쪼개놓고 가장 말단 행정단위는 촌락이라고 했다. 그리고 촌락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면, 리, 통. 이 통은 오가 작통법이야. 오가 작통법. 자, 그리고서 이렇게 행정구역을 설치해놓고 여기다 이제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죠. 8도, 도. 도에 파견된 지방관을 뭐라 그런다? 관찰사. 관찰사라고 합니다. 관찰사. 그리고 부목, 군현에 파견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구체적으로는 이제 부사, 목사, 군수, 현령, 현감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을 통칭해서 수령이라고 해. 통칭해서 수령. 세 글자로는 목민관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관찰사하고 목민관, 수령하고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관찰사는 목민관이라고 하진 않는다고요. 자, 그래서 8도, 도에는 누굴 파견했고 관찰사를 파견했고 그 다음에 군현에는 뭐를 파견했고 수령, 목민관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얘네들 감시하는 거야. 자, 그래서 관찰사는 주로 뭐야? 얘네들을 감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뭘 하겠느냐? 주로 이제 이 백성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조세, 공물역, 세금을 주로 걷거나 교육을 장려하거나 아니면 뭐 농업을 진흥시키거나 아니면 뭐 재판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주로 대민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좀 반드시 나눠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가작통법 개념 정도 알아놔. 오가작통법은 말 그대로 5개의 집을 하나로 묶어서 통이라고 불렀다고. 그리고 서로 연대 책임을 물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5집을 통이라고 부르고 항상 연대 책임을 물리는 상황하에서 어떤 한 집이 세금을 안 내고 도망갔다. 그럼 나머지 4집이 나눠서 그것까지 부담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오가작통법은 결국은 주민들을 통제하는 정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주민을 감시하는 정책이 하나 더 있어. 오가작통법 말고 호패법도 같이 알아서요. 호패법.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관련돼 있는 건데 호패법, 호패, 주민등록증이야 지금. 그래서 오가작통법과 호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 제도다? 주민 이탈을 방지. 주민을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개 또 기억하세요. 경제소하고 유향소. 경제소라는 기구하고 유향소라는 기구가 있어. 자, 경제소는 서울이야. 이건 서울 중앙에 설치한 것으로서 지방의 유향소를 감시하는 거야. 유향소를 감시하는 기구가 뭐다? 경제소입니다. 유향소는 어디에 있어?
향, 지방에 있어. 이거는 지방에 설치한 기구로서 지방 사족. 사족은 그냥 양반이야, 양반. 조선시대의 사족 내지는 양반들의 자치를 허용한 기구야. 자, 그래서 유향소는 중앙집권으로 가면 안 돼. 요거는 중앙집권으로 가면 되지만 요거는 누구의 무엇을 허용한 기구다? 지방 사족, 양반의 자치를 허용한 기구다. 주로 하는 일이 뭐다? 수령을 보좌하기도 하고 향리를 규찰하기도 하는 등의 임무를 띄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조선 시대 지방 통치의 핵심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조선 시대는 대부분은 중앙 집권화를 추구하면서 일부 향촌 자치, 지방 분권을 허용했다. 조선시대 군역제도에 대해서, 자, 조선시대 군역제도는 의무적으로 군복무 생활하는 걸 말합니다. 자, 군역제도는 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었습니다. 양인, 계, 병제, 원칙. 그래서 줄쳐놓으시고, 자, 양인, 계, 병제, 원칙은 무슨 제도다? 군역제도. 그건 무슨 뜻이다? 신분적으로 양인에 해당되면, 그리고 대략 16세에서 60세에 해당되는 남자들, 그걸 정남이라고 합니다. 남자. 무슨 의무를 져야 했습니다? 군역의 의무를 져야 했습니다. 이게 양인 계병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실제 의무적으로 군복무 생활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런 사람들을 정군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정군들이 이제 군복무 생활하는 동안 약간의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보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양인 계병제 원칙 개념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 자, 조선시대는 군역제도와 관련해서는 양인 계병제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었습니다. 양인 계병제 원칙이란 양인 16세에서 60세에 해당되는 남자는 정군이 되거나 보인이 되어야 했다. 그런데 현직 관료 있죠? 현직 관료라든가 아니면 학생들 있죠? 학생들은 면제시켜줬어. 면제. 거꾸로 말하면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군사 조직으로 갑니다. 군사 조직은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일단 크게 정규군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중앙군. 조선정기의 중앙군은 5위라고 합니다. 5위. 자, 지방군은 영과 진에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영진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군은 육군과 수군으로 나누어 설치되어 있어. 조선시대의 지방군은 육군과 수군으로 나누어 설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조 때 확립되는 군사조직이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펼쳐놔야 되는데. 진관체제. 무슨 체제? 진관체제. 그래서 그냥 차포 다 떼고, 조선정기의 지방군 하면 이거 바로 튀어나오게. 진관체제라고 합니다. 자, 조선정기의 지방군은 뭐? 진관체제라고 합니다. 조선정기 중앙군은 뭐? 5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정규군에 대해서 말했다면, 정규군이 아닌 특수군대가 있어. 그게 이제 잡세군. 그 잡세군도 알아두세요. 조선정기의 이 잡세군이라는 군대는 어떤 군대냐면, 예비군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야. 상비병이 아니라 예비군적 성격을 띠고 있는 부대로서 노비가 포함된 부대입니다. 원래 노비는 양인이 아니거든? 그래서 군역의 의무가 원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비가 포함된 군대가 있다. 그럼 뭐다? 잡세군이라고 합니다. 또 조심할 거. 그러나 농민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농민을 제외하고 노비가 포함된 예비군적 성격의 부대를 뭐라 그런다? 잡세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바로 뭐다? 군역제도하고 군사조직의 개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치체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시면 관리 등용 방법으로 갑니다. 관리 등용 방법. 관리 등용 방법은 일단 종류가 조선시대에는 과거제도가 가장 중시되는 거고, 과거제도. 기타, 이제 천거제도 있고, 천거는 추천에 의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문음제도도 있고, 문음제도는 이게 고려시대 음서제도라고 불렸던 거야. 음서제도.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방법이 있어. 그걸 취제라고 합니다. 취제. 자, 그래서 조선시대의 관리 등용 방법은 시험을 쳐서, 정식으로 시험을 쳐서 뽑는 과거, 그 다음에 추천에 의해서 뽑는 거, 천거, 그 다음에 신분에 의해서 뽑는 거, 음서, 문음, 간단한 시험을 치는 거, 취제.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이게 가장 중시됩니다. 뭐? 과거제도. 그리고 이 과거제도는 기본 개념을 좀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 과거의 종류는 뭐가 있다? 문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잡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누가 볼 수 있느냐? 과거 시험은 양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양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거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가능. 노비는 못 봅니다. 그런데 단 문과의 경우는 제한이 좀 더 심했어. 문과의 경우는 양인 이상이면 문과도 물론 볼 수는 있는데 누구는 못 보냐면 탐관오리의 자식들, 그 다음에 재가녀의 자손, 첩의 서얼 등은 문과는 못 보게 했다.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시험 시기.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은 식년시가 원칙입니다. 식년시가 원칙입니다. 이거는 무슨 시험을 말하는 거냐면 3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은 몇 년에 한 번씩 보는 게 원칙이다. 3년에 한 번씩 본다. 이거는 무슨 시험이라고 한다? 식년시라고 한다. 정기적으로 보게 되겠지? 그래서 이건 정기시험인 거야. 그러면 조선시대 정기시험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시험 외에 뭐다? 부정기시험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여기 과거 시험이 가장 중시됩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사관리제도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상피제도라는 게 있어. 상피제도는 뭐냐면 관리들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자나 가까운 친인척끼리는 같은 관청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지방관을 파견할 때도 자기 출신지에는 파견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다? 상피제도라고 합니다. 서경권은 하셨죠? 서경권은 뭐 하는 제도야? 왕이 관리를 임명할 때 동의해 주는 권한을 서경권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서경권은 누가 행사했습니다? 사헌부하고 사관원, 양사에서 했습니다. 고려시대는 누가 했습니다? 낭사하고 어사대, 대관들이 했습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선전기 주요 왕과 그 다음에 중앙, 지방, 군역, 군사, 관리 선발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정리해놔야 된다? 자, 사림의 대두와 붕당 정치. 자, 이때 이 왕들이 속해 있는 시기를 대략 몇 세기에 해당된다고 한다? 15세기라고 한다. 15세기의 지배 세력. 조선시대도 지배 세력이 있겠죠? 그래서 조선 정기의 지배 세력은 관학파라고 한다. 관학파. 그리고 얘네들을 계승한 세력을 훈구파라고 한다. 훈구파. 그래서 결론. 조선 정기의 지배 세력은 뭐라고 한다? 관학파, 훈구파라고 합니다. 얘네들의 기원을 보면 고려 말에 조선이 이제 4대부가 세웠으니까 조선 후기의 고려 후기의 4대부가 두 개로 나눠지죠. 조선을 개창하자라는 역성혁명파하고 그건 안 된다. 역성혁명에 반대하는 옹본파로 나눠지지. 얘네들은 당연히 역성혁명파를 계승한 세력이다. 역성혁명파를 계승한 세력으로서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중앙집권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좀 강해. 중앙집권화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부국강병 정책을 좀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 부국강병, 그 다음에 민생안정 등을. 자, 그래서 당연히 고려 말에 역성혁명파가 조선 전기를 주도했으며 걔네들이 관학파, 훈구파다. 얘네는 주로 중앙집권과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을 추구했고 15세기 각종 제도 문물을 정비한 세력이 얘네들이다. 근데 이제 어느 세력이나 맨 처음에는 좀 참신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비리를 저지르더라고. 그래서 훈구파가 비리를 저질러. 그래서 이제 훈구파가 비리를 저질러서 성종이 얘네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한 세력이 바로 사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훈구파하고 사림을 비교를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종 때 말씀드렸죠. 성종 때 누가 처음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는데 사림이라는 세력이 처음으로 진출하는데 그 사람이 최초로 진출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김종직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김종직 무슨 글을 지었다 그랬지? 조의제문을 지었다 그랬지. 자, 그래서 김종직을 필두로 해서 그의 문인들이 진출하는 시대가 성종인데, 그러면 얘네 사림이라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여말 온건파 사대부를 계승한 세력이라고. 온건파 사대부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정몽주였죠. 정몽주. 정몽주나 길제 이런 사람들이었죠. 정몽주나 길제의 학통을 계승한 세력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결국은 고려 말의 대립인 역성혁명파하고 역성혁명파에 반대하는 거, 강경파하고 온건파의 대립이 이때 또 생기는 거야. 결론은 말하자면. 자, 그래서 성종 때 진출한 누구에 대해서 사림은 최초 진출한 누구라고요? 김종직. 얘네들은 누구를 계승한 애들이라고? 정몽주, 길제를 계승한 애들이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야. 얘네들이 자꾸 얘네들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뭐가 발생한다? 사화가 발생합니다. 사화. 그래서 연산군 때 두 번, 그 다음에 중종 때, 그 다음에 명종 때. 그래서 이 왕들은 대략 몇 세기에 해당되는 왕인 거다, 결론은. 16세기에 해당되는 왕입니다. 그래서 연산군 때 이제 무오사화. 결국은 뭐가 나온다고? 사화. 자, 사화는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거야. 사옥 이래도 돼, 그냥. 그래서 사화가 발생합니다. 이건 왜 발생하는 거야? 훈구파 사림 간의 갈등 때문에. 주로 얘네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야. 그걸 뭐라 그런다? 두 글자로 사화. 자, 연산군 때 두 번 무오사화하고 갑자사화. 갑자사화. 그 다음에 중종 때. 자, 중종 때는 누가 또 등용된다? 이 사람 알아두세요, 반드시. 조광조라는 사림이 등용돼. 이 사람도 사림이야. 자, 중종 또 누구를 등용하는 사람이다? 사림. 중종 때 등용된 사림은 누구다? 조광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이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과 훈구 세력 간에 갈등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어난 게 기묘사화야, 기묘사화. 그 다음에 이제 명종 때 일어난 사화가 바로 을사사화다. 이거 뭐 구체적으로 말 필요는 없겠지만,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요 네 개가 뭐다? 사화라고요, 사화. 왜 일어났다고? 훈구파하고 사림 간의 갈등 때문에. 주로 훈구파가 사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주로 누가 피해를 보냐면 사림들이 좀 피해를 보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 놓고, 특히 요거는 알아놔. 김종직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적었다 그랬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사화가 바로 이 연산군 때 무오사화야. 그 다음에 이 조광조라는 사람 반드시 알아두세요. 중종 때 등용된 사림으로는 조광조가 있는데 이 조광조가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화가 무슨 사화라고 한다? 기묘사화라고 한다. 그 정도. 자, 그래서 사림들이 주로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세기 말에 이제 선조라는 왕이 있어. 선조까지가 이제 대략 16세기에 해당되는데,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림들이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예, 그래서 선조 때부터는 이제 훈구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사림들이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한다고. 자, 그래서 그 전에 훈구 세력과 대립할 때는 이 사림들이 똘똘 뭉쳐 있다가 선조 때부터 사림들이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한 다음부터는 얘네들이 자체 분열하더라고. 자체 분열. 그래서 생긴 걸 뭐라고 그러냐면 붕당이라고 합니다. 붕당. 자, 그래서 이 선조 때부터 무슨 정치가 시작이 된다?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붕당.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에는 이제 무슨 정치를 공부하는 거야?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 정도는 알아두세요. 전기지배 세력, 훈구 세력.
성종 때 처음 진출한 세력, 사림. 갈등 때문에 일어난 사건, 사화. 선조 때 사림들이 정계를 주도하면서 자체 분열해서 일어난 단어, 붕당.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어떻게 붕당이 되냐면 동인, 서인 이렇게 붕당이 된다고요. 그래서 동인은요 주로 이제 학파로 따지면 서경덕, 조식, 이황 계열의 학자들이 동인을 주로 형성했어. 서인은 이 계열, 이 학파가 주로 서인을. 그래서 이제 동인과 서인과 대립하고, 그 다음에 동인 안에서 또 갈라져 내려가. 그게 이제 북인과 남인 이렇게 됩니다. 북인과 남인. 그래서 북인이 바로 얘네들이야. 서경덕과 조식 학파 있죠? 얘네들이 북인을 주로 형성하고, 이황 학파 있죠? 얘네들이 이제 남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정도.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개념. 그래서 조선 후기는 주로 무슨 정치를 좀 물어볼 수 있다? 붕당 정치. 자, 그래서 지금 몇 세기까지 대충 한 겁니다. 15세기부터 16세기 말 붕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상황을 좀 정리해 놓으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